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이 쓴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얼굴을 드러낸 세월호. 한눈에 봐도 심하게 녹이 슬고 색이 바랬습니다. 세월호 선체에 남은 긁히고 찢긴 상처는 마치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 속에 남은 상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날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 제가 꿈을 2번을 꿨어요, 애들 꿈을. 이게 또 선체가 쫙 올라오니까 다시 생생하게 다 살아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들에게 굉장히 특별하고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엄마는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갓난 아이를 보고 내가 너를 무슨 한이 있어도 지켜줄게. 그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참 가슴 아프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9분의 그 시신 미수습된 상태인데 꼭 이 선미애라도 꼭 우리가 이 발견해서 가족들에게 뒤늦게라도 돌아가게 그 영혼이 위로받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이 됐고요. 한 10년 전이었는 가슴 깊이 읽었던 기사가 있는데 제주도 남쪽에서 이스라엘 배가 침몰이 됐어요. 이스라엘 선원 몇 명이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해군에서 보낸 선박대를 와가지고 그것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에 묻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를 이스라엘 배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묻혀야 된다. 그리고 국가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다시 한번 국민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 세월호 아이들하고 같은 97년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판교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단원고 아이들하고 친구의 친구 연결해갖고 그 카톡 단톡방에서 한 20명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지내다가 단톡방에 한 10대 명 있었던 애들 중에 10명이 사라진 거예요. 단톡방에서. 단톡방은 살아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 2-3달 지나간 다음에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단원고 애들이 같이 있었다가 없어졌어, 걔들이. 제일 두려운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내가 너를 잊을까 봐 너무 두렵다. 그런 생각이 늘 들죠. 그 아이들을 혹시 잊을까 봐. 근데 배가 떠오르는데 그래도 저게 탄핵이 돼서 저 배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한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도 원주에 그 보셨어요? SNS 떠돈 네. 사진? 노란 리본 띠가 하늘에 구름이 생겼잖아요. 처음에 그 합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목격해가지고 찍은 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이게 뭐 탄핵 이후 며칠 동안 작업해서 갑자기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찌 생각해보면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하지 않았나 또는 못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여태껏 왜 인양을 하지 못했냐라는 비난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3월 10날 탄핵되는 날 5시간 뒤에 해수부 그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세월호 인양한다고. 그렇게 어렵다고 이런저런 조건, 기상악화 조건, 기술적 문제 이런 걸 하다가 탄핵이 된 그날 5시간 뒤에 인양한다고 하고 2014년 11월 12일이 마지막 수색한 날입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 10월 27일자를 보게 되면 시신 인양하지 않는다. 국가 부담이 너무 크다. 지난 3년 동안 국가가 의도적으로 막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면 지금도 인양 불가론을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막 분노가 일면서 한편으로는 또 1,600만 촛불이 바다에 들어서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올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하루하루가 요즘은 힘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좀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 선체 인양해야 된다 그럴 때 그냥 반대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비용 얘기 나왔었죠. 이런 사람이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 있다는 저 대선 주자로 또 받아주는 그 당이 있다라는 게 정말 통탄하거든요. 요번에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팽목항에서 3년 동안 그냥 있는 거잖아. 모든 생활 포기하고. 그래서 왜 거기 있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는 나한테 오려고 나보다 더 힘들지. 내가 더 힘들겠냐.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힘들 거라고.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수소통합병원에 제가 파견 근무할 수 있었는데 할 때인데 중환자실에 아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며칠 밤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거기 서가지고 서서 계시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그래가지고 의자를 내가 갖다 드렸거든요. 앉으라고. 그랬더니 안 앉는데요. 왜냐하면 저 안에서 내 아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앉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죠. 이건데 이걸 어떻게 비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돌려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김진태 의원인데요. 저도 그때 그 말 듣고 참 놀랐어요. 뭐 시간과 비용 이것이 크게 들으니까 그냥 인양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을 만약에 돈 한 푼 이윤을 남기는 게 최고의 목적인 비즈니스맨이 사업가가 했어도 비난받을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치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그때 놀라웠고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어떤 목적, 심기 가장 싫어했던 것이 세월호를 언급하는 거였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고. 거기서 블랙리스트도 시작이 됐고 다시 시작이 된 거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그 유가족들 단식 투쟁하는 데 와가지고 폭식 투쟁했던 그 인간들. 거기서 어떻게 햄버거를 먹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헌법 체계 밖에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인간 사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 3년을 거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유가족들의 울분이라든가 또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달라요. 다른 나라는 어떤 재난을 당하면은 정말 그것을 견디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은 하늘을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그런 우리의 그 감정을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떤 불순분자들의 부추김이라든가 정치권에 말려 들어가서 저렇게 했다. 특정 그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매도하는 걸 보고 보수로서 참 부끄러웠어요. 보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수는 오히려 한 개개인의 이 생명을 구하는 거에 어떤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게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던 보수의 가치 핵심이 뭐냐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바로 그거예요.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더 슬퍼했어야지 보수의 가치,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정권은 보수 정권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이비 정권이었어요. 근데 제 일정을 보면은 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을 했고 계속 이제 구조 작업을 하다가 그해 11월 1일 날 이제 모두 구조를 이제 중단하는 예.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선체를 아예 들어 올리느냐 인양하냐만을 놓고 굉장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사본부 장관이 바뀌면서 이제 유기준 장관이 들어오면서 2015년 4월 22일에 발표를 하죠. 세월호를 인양하겠다. 이제 그 발표가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이제 어떤 회사가 와서 인양을 할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 회사는 그게 이제 역부족이다. 또 비용 문제가 안 됐다 해서 이제 결국은 상하이 셀비지가 이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15년 7월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설왕설래하면서 늦어졌죠. 그런데 이제 상하이 셀비지 회사가 뭐 중국에선 최고 회사라고 그럽니다만 좀 기술력이 좀 부족했는데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으면서 또 한 해가 넘어가요. 이제 결국 작년 11월 달에 내년 4월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풍랑이 세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3월로 좀 앞당겼지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 좀 우리가 추정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그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게 가장 큰 과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침몰했는지 원인은 지금 아무도 그냥 의혹만 있지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형사법에도 가장 기본적인 게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세월호가 가장 중요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족들은 유럽의 전문 회사들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국가가 최저 입찰로 했는지 어쨌든 2천억 정도 예산이 든다면서 결국 800억짜리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이 처음부터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이걸 인양을 하고 싶었나? 인양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혹시 인양을 해도 박근혜 정권 아래서는 인양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간에 가족들이 선체가 안에 있는 선체가 훼손되면 침몰의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가족들이 자신들의 자비를 들여서 이 방송국 전문 수중 촬영팀을 데리고 그 모습을 입체 촬영을 하자 그랬어요. 네. 그걸 정부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찍어놔야지 이후에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원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세월호는. 인형가 더 손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대갖고 고의로 손상을 시킬 수도, 물론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건 악마적 발상이지만 그런 의심을 가족들이 계속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촬영하자는데 촬영을 결국 불허해서 촬영을 못 합니다. 무슨 근거로? 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상하지 셀비지 잠수 팀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계속 갖고 나와요. 그 물건을 뭐를 갖고 나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정부밖에 모르는데 그 잠수팀에 우리나라 잠수사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하지 셀비지가 지금 3번째 방법을 바꿉니다. 그 방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수부가 이전의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이 잘못됐으므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처음부터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자꾸만 방법을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인양하는 이 과정이 정권이 지금 탈핵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오고 있는. 요즘은 근데 비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훔쳐 뭐 이제 밑에서 인양을 해 와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놔뒀는데 무슨 엄청 비밀 있는 것이 다 노출됩니다.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느 공무원이 그걸 숨겨두고 있겠습니까? 지금쯤 아마 양심선언 나와서 몇 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굉장히 느꼈을 겁니다. 상하이 셀비지라는 업체 자체는 뭐 중국에서는 이제 여러 경험이 있는 회사라 그래요. 뭐 직원도 한 1,500명 되고 잠수사도 한 300명. 이번에 이제 잠수사를 한 30여 명을 데려왔는데 전부 중국 사람들만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숨기려기보다는 제가 보면 대화 때문에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또 인건비가 제가 보기엔 쌀 겁니다. 중국 잠수부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넣었을 걸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해수부의 좀 전체적인 판단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생각은 저는 솔직히 이건 거의 뭐 확신이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면 이 정권 내에는 인양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건 좀 왜냐면은 그거를 작년에 어떻게 해수부에서 어떻게 볼 수 발표를 한 있냐면 건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세월호 특조위예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그렇게 방해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세월호 특조위 기간 정산하는 문제도 한 3, 4개월 정도를 까먹고 조기에 종식시켰고 그래갖고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으면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정부로서는 우리는 그런 뜻이 없었다. 세월호 특혜 해수부 같은 경우는 우리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믿어줄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은 알겠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원장하고 의견이 같아요. 탄핵이 안 됐다고 인양이 안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탄핵이 된 것이 인양을 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됐겠지만은 뭐 해수부라고 뭐 정말 눈치 보면서 인양을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기한도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다음에 공무원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폐는 물론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의 책임은 사실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데서 찾아야 된다. 일단 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당연히 그 정권의 책임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 여파를 갖다 줄이는 일은 말이죠. 그 문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걸 통해서 이게 여파가 수습이 되는 건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세월호라고 한다면 하여튼 무조건 이것이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가 보니까 해수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인양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눈치만 보는 거죠. 눈치 보다가 보니까 결국 이게 3년까지 걸리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또 딱 인양이 되니까 자유한국당의 또 대선 주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 그거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생각하는 게 다 그거 하나예요.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벌써 일부 언론에서 그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세월호가 떠오르면 대선에 누가 덕을 볼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기사는 언론도 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때문에 내가 정치로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또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기대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 하는 그런 피해의식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액면 그대로 먹고 신앙을 안전하게 옮겨가지고 네. 진실이 다 파헤쳐지고 그렇죠.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고 그래서 한국 사회 한 단계 한 업그레이드 가지, 되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는데 희생자들 두 분이 이미 그 당시에 배 바깥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배 안에 나머지 9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발견이 안 됐을 때 또 거 봐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봐 겁이 나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으면 거기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1,000억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1조라도 써야 그래서 된다는 이제 거예요. 저는 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를 좀 우리 사회가 너그럽게 포용을 하고 그 기한에 대해서 또 반대의 트라우마를 갖고 빨리 좀 정리하자. 이런 쪽으로 좀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봉도사님, 예. 그 매달 그래도 팽목항에 가서 예. 그 미수습자의 가족들을 만나셨죠? 예. 예, 그 중에 한 분을 전화 연결을. 네. 다윤 아빠, 네. 예, 정봉주입니다. 아, 네. 밤샜는데 잠 좀 주무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아유, 목소리가 엄청 피곤하시네. 마음이 어떠세요, 아버님? 복잡합니다. 험난한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일단은 원양부터 순조롭게 돼야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고. 같이 계신 분들도 오늘 더 속도 아프시고 3년 동안에 그 아이들 모습이 살아 있었다면 커가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못 보신 그 안타까움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눈에 선하실 거고요. 속이야 속이겠습니까? 다 문드러졌죠. 예. 그 주위에 유족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네. 혹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됐지만 모든 부모라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아직 이제 찾아야 되는 입장이고 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예. 다윤 아버님, 네. 다윤 엄마 건강 온전히 인양되면 좀 수술도 좀 받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죠. 지금 그 다윤 엄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시죠? 안 좋죠. 네. 한 점의 의욕도 없고 그리고 우리 네. 다윤이가 아버님 품으로 잘 오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윤 엄마가 원래 뇌가 안 좋았었어요. 종양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커진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이제 거리에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2014년 고해 겨울에 의사들은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그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아까 우리 전용 작가 얘기했지만 엄마 힘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의사들이 저렇게 버티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종양이 지금 커졌는데 다윤이 찾을 때까지 내 수술 안 하겠다고 병원에 누워 있을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티는데 아유 그거 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다윤 아빠는 저렇게 얘기도 하지 다윤 엄마 목소리는 모기 목소리 같고 힘이 들어갖고 들리지가 않아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 우리가 2014년 4월 16일 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9명의 가족입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정부와 국민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날고 있죠. 자, 우리 외부자들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외부자들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너무나 달랐던 7시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깜깜한데 검찰 조서 검토에 7시간 동안 꼼꼼하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조사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조사에 정확하게 든 시간은 11시간입니다. 14시간이 아니고요. 예, 11시간이에요, 조사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식사하고 빼고 어쩌고 아니, 하면 다 해서 그게 예, 정확하게 1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조사받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11시간 조사를 받고 7시간 12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문을 다시 한 수준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수정한 걸 갖고 다시 뽑아갖고 다시 보여줘요, 프린트. 근데 이제 이 제도가 바뀌어갖고 추가, 삭제 이걸 다 하고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하거나 지작을 계속 찍습니다. 이게 아마 이 조서가 무더기가 됐을 거예요. 하는 데마다 다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했는데 이게 이제 7시간 12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꼼꼼하게 본 것도 있지만 검찰과 실강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쨌든 검사들도 자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너무 누더기가 되면 다시 뽑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거의 그대로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서를 그대로 법원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서를 이렇게 썼고 이걸 이렇게 수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놔두는 거는 검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 손봉규 변호사가 그래서 무슨 경화를 뭐 취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밑자락을 깐 그런 조서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제 조서의 의미는요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물을 쓰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예, 판사에게 우리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증거를 채택해 주십시오. 이런데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수정하거나 또 고치게도 요구하면 또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뭐 했나요?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의자가 말을 일목요연하게 하면은 이게 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말을 일목요연하게 못하면 이거 요약을 해야 돼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어투가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어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이제 고쳐 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것은 이제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이어서 다 봤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이 표현법이 검찰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했더라면은 검찰이 그냥 요약해서 쓰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분위기는 굉장히 검찰에서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증거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재판 중이고 하다 보니까 굳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새로운 것을 밝혀내고 할 별로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종편 보도에 따르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사가 딱 끝나고 조서를 읽어보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거 쭉 읽어보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더래요. 검찰이 너무 호의적으로 뭐 다 들어주고 뭐 이러니까 검찰이 우리 편인 것 같다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자들 통해서 이제 취재한 게 검찰이 제일 당혹한 거는 이거예요. 당혹스러운 거는 1도, 2부, 3백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도망을 가고, 아, 도망? 예, 두 번째는 부인하고. 그걸 누구한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김기춘한테 코드를 보잖아요.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그 세 번째는 백을 써라. 들어가서 조서를 받을 때는 제일 좋은 조서를 받는 방법이 묵비권입니다. 저녁 먹을 쯤에 그 흘러나온 얘기는 너무 검찰청에서 놀란 거예요. 왜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나 보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부분에서는 단답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선입니다. 내가 최순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최순실은 밥 해주는 사람입니다. 허드렛 일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야 되는데 인생살이 얘기를 다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서 다 자기의 혐의에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좀 약간 불안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 일단 그 손봉규 변호사가 예. 그 검찰 가족에게까지 경위를 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시켜서 그렇다 하더라도 손범규 변호사가 처음으로 그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그 오버했을 정도로 그런 답을 한 거는 제가 보기엔 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상 녹화에 대해서 특검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대면 조사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영상 녹화에 대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설마 물어볼 줄도 몰랐던 정도의 과잉 예우와 과잉 친절을 베푼 거예요. 한가대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담당했던 그 검사들이 숨어있는 우병우 라인이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에 전 좀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는 그 손범규 변호사가 네. 약간 서석구하고 김평우 변호사 과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약간 엑스맨스러운 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좀 눈치 빠른 변호사라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불리한 상황인지 유리한 상황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에서 증거를 좀 충분히 확보한 상태거든요. 압박 조사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압박 수사도 안 하네. 근데 다 받아 적네. 이러니까 호의적이라고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 이유 중에 또 이렇게 하나가 했네요. 특검과 달리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자기가 착각한 거죠. 검찰이 자기들한테 호의적이었다고 굉장히 착각한 거고 두 번째로는 지지자들에게 지금 메시를 던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수사 받으러 들어갈 때 한마디 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안 했는데 수사 딱 끝나니까 변호인단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지지자들에게 비록 검찰 소환은 당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다. 그러므로 계속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충수거든요. 그러게요. 검찰과 특검을 대립을 시켰어요. 네. 편파적이다, 특검은. 검찰은 공정하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애매해. 이게 뭐냐 입장 말이야. 애매해. 그러니까 결국은 영장을 구속 신청을 하지 영장 않게 청구. 되면은 검찰은 욕을 바가지로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녹화도 안 했죠. 그다음 압수수색도 안 했죠. 이런데 거기다 변호인단부터 칭찬까지 들었단 말이죠. 진실을 밝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조 게 기자 출신으로서 황당한 거죠. 이제. 아니 이제 제가 보기에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우호적으로 뭐 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해라라고 하는데 손범규 변호사가 좀 표현을 좀 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듭니다. 표현한 것. 또 하나는 특검이 나왔다는 것은 검찰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욕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특검은 사실 대립된 구질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얼마 못 나왔다고 죄를 세워? 야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특검하고는 검찰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 또는 달라야 되는 압박 뭐 이런 의미까지도 있지 않는 생각이 그럼 이 얘기를 들은 네. 검찰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답변했죠.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검찰도 굉장히 황당하다는 얘기죠.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 했지 않습니까? 풀은 바람이 불어야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권력이 약하다, 정치권 약하다 미래 이런 권력이 이야기를 약하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손범규 변호사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검찰에 대한 굉장히 한번 공을 확 던지지 않았나 예. 이런 의미가 그런데 듭니다. 국민께 송구하다며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부인만 하고 나왔습니다. 자, 안 원장님.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제 13가지죠. 13가지인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이 활동을 하기 전에 검찰에서 이미 관련 조사를 했었습니다. 죄명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 미수 이 4가지가 검찰 단계에서 이제 나왔던 죄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 수사 단계에서는 뇌물수수, 또 직권남용 강요, 직권남용 이렇게 지금 죄명 크게 따지면 이제 4가지가 되는 거죠. 공무상 비밀 누설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13가지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한 피의자에게 13가지의 혐의가 적용된다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역시 이제 초점은 뇌물죄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사주한 사람 다 이제 묶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는 뭐 신정아 사건을 볼 때 이 변양균 씨가 이제 무죄를 받았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뭘 해준다고 했을 때 그 대가가 범위가 넓고 뭐 모호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렇지만 이 경우는 아주 대가성이 분명했잖아요. 사면이라든가 또는 재단에 대한 돈의 액수라든가 게다가 이제 깨알같이 지시하시고 깨알같이 적어
봤던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K재단하고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재단 운영에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같이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소유주 역할을 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인사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백하죠. 네, 거기다가 또 뭐냐면 검찰이 이제 3대 재벌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에다 낸 돈 말고 또 별도의 돈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검찰이 이제 고민에 이제 빠진 게 현재 그겁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이제 돈을 받은 것을 검찰은 지난번에 강요죄로 적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뇌물수수까지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뇌물수수로 적용을 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강요죄를 한다. 네. 법리적으로 말이 안 말이 안 맞게 돼버린 되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아마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아마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에 위험한 게 혐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서 돈 갈취한 것도 최순실은 강요, 직권남용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용은 돈을 준 사람은 뇌물죄로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SK 조사했죠. 그 SK 변호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웃고 나왔는데 변호사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는 우리를 왜 공범 취급을 하느냐. 같은 뇌물죄인데 삼성은 놓는데 SK하고 롯데하고 CJ 제목이 뇌물이나 제3자 뇌물죄로 또 추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또 앞뒤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SK 최태원 같은 경우는 사면, 그다음 CJ 이재현도 2016년 사면, 그다음 롯데는 면세점, 면세점. SK 면세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뇌물죄 추가가 되면서 뇌물죄 433억이 아니라 SK 111억, 롯데 60몇 억, CJ 40몇 억 이렇게 갖고 실제 액수가 500억이 넘어가는 600억에 육박하는 그래서 자신들한테 추가되고 있는 뇌물의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증의 문제인데 구조는 동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르재단, K재단과 별도로 돈을 냈단 말이죠. 다른 기업들은 뭐 별로 챙긴 건 없는데 이 몇 개 기업들은 분명히 챙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3개 기업은 완전히 챙겼죠. 그렇죠. 완전히 챙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황상 명확한데 이 물증, 스모킹 건이 없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안종범 수첩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롯데나 SK 같은 경우에 뭐를 검찰이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물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연히 뇌물자가 되는 거고. SK는 뭐 메모가 있으니까 확실하죠. 그렇죠. 그리고 안종범이 SK 최태원 같은 경우는 2015년 8월 8일 날 사면 절차 확인해봐라.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안종범 얘기가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건재에 가서도 얘기했고 조사받을 때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수첩까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름다운 시였어. 안타까운 게 액수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미 성격이 규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만약에 거기다 돈이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왔다면 어차피 같은 사건. 그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거로 네. 이제 살짝 스쳐지나면 안 될 얘기가 미르 K스포츠재단은 제3자 뇌물죄로 갑시다. 삼성하고 똑같이. 그럼 미르 K스포츠재단 말고 롯데한테 추가 얼마 요구했습니까? 70억 요구했잖아요. 롯데 70억 냈잖아요. 그거는 이미 면세점 결정 나고 난 이후에 낸 거예요. 그다음에 SK한테 얼마 요구했어요? 80억 요구하니까 SK는 지금 갔다 와봤잖아. 이거 직접 달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우리가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내겠다 그랬어요. 해야겠다. 그러니까 에이 됐다 그래. 그러니까 80억 말고 그러면 30억만 내겠습니다. 그리고 30억을 줬는데 이것도 SK 면세점이 2015년 11월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면세점을 준 거 아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 들어서는 최태원 회장이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15년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로 나왔어요. 네, 8월 14일 공식.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나왔는데 벌써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재벌들 느낌. 가운데서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벌써 3년이 넘게 이제 살았어요. 1년 반 만에 또 다시 들어갈 걸 생각하면 이제 그렇죠. 뭐 달간의 경제에 이르지 않으면은 참 견디기가 힘들지 않나 그 싶어요. 말도 일리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제 SK를 소환을 했을 때 아주 세게 속된 말로 털리겠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이 이제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디딤돌을 만드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원하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한 번 감옥을 들어간 사람은 군대 2번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야말로 장시호 못지않게 완벽하게 저는 협조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상외로 조사가 세게 들어간 거예요.
지나온 얘기지만 특수본 1기가 특검에 불평이 있었어요. 기업 수사를 완벽하게 갖고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자마자 특수본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특검에. 우리가 기업 수사를 이렇게 해갖고 줬는데 왜 우리들도 압수수색하냐 그러면서 특검에 이제 불평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는 특검이 잘했지만 SK나 롯데나 CJ는 특수본이 해줬던 수사예요. 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특수본이 특검보다 전문가가 된 거지. 특검에서는 조사 별로 안 했습니다. 시간 없어 못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만 믿고 들어갔겠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장이 역설적 웃음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뇌물죄라는 게 이게 쌍벌죄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수자만이 아니라 공여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겠어요. 모종의 플리바게닝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플리바게닝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저도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특검과 특수본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막강한 변호사를 갖고 있는 삼성과 8명밖에 남지 않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기들은 일당 100이고 넘어갈 수 있고 증거가 많다고 하지만 결국은 삼성 433억을 213억은 뇌물죄로 걸어야 되고 그거 말고 220억 중에 204억 204억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준 건데 이 돈을 준 같은 동일한 성격의 사람이 사실 우리 기업 차원에서 대가가 있이 준 겁니다, 이 돈. 라고 만약 기업 3개 중에 하나가 자백을 한다면 삼성의 벽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계의 그런데 장시호가 나온다면 아니 그런데 지금 말이 좀 그런 게 왜냐면요. 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뇌물 수사 인정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죠. 그러니까 왜냐면 예. 게다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 봐준다. 봐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혐의가 뇌물죄, 탈세, 횡령, 배임 여러 개 있는데 오케이. 당신 이번에 뇌물죄를 넣고 탈세, 배임, 횡령 빼주겠다. 이런 사안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거기 가서 순순이나 다 인정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니, 한 가지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예. 청와대에서 먼저 우리한테 와서 돈을 내라고 억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난색을 표현하니까 풀어줄게. 정상 참작의 그다음에 여지가 있다는 그것이- 거예요. 그다음에 그 면세점도 하나 줄게. 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 거다. 법적으로는 뇌물일지 몰라도 사실상은 강요죄다. 이런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정상을 좀 참작해주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가지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난번에 검찰에 강요죄를 적용을 했어요. 최태원 회장이나 롯데 신동민 회장이나 누구나 법정 가면은 뭐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논리를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번에도 최 회장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신동민 이게 회장도 지난번에 정말 그 구치소의 담장을 넘느냐 마느냐의 아슬아슬한 이 줄타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 검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강요죄라는 거 사실 성립이 안 됐어요. 우리의 정경유착의 역사를 보면은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나 강요죄로 한다는 거는 거기에서의 또 하나의 일종의 폴리바게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거고 협조를 요청한 거죠. 그런데요, 지금 검찰이 롯데 신동민 회장의 출국 금지를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최순실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는 받았습니다만은 이 롯데가 뭔가 올가미에 지금 걸려 있는 느낌? 단단히 뭔가에 걸렸죠. 발목 쪽에라도 어디 걸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롯데는 뭐 이전에도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도 롯데 사건에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말로가 모든 인간은 똑같구나. 이 신격호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베일 속에 꽁꽁 숨겨놨던 이제 서민경 씨까지 이제 이 나온 모습을 보면 롯데는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면초가인 게 롯데가 이제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한테 들어간 제보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배임 횡령건으로 이 최순실 게이트가 없어도 빠져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고 네.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 때 이게 이제 뇌물죄로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면세점 문제도 있지만 네. 동계올림픽 후원사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500억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2016년 3월에 발표를 합니다. 평창에. 예, 예.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업체예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 대한 조건으로 뭐 그 70억 냈어, 70억 냈다 돌려받았는데 그 이면에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업체로 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후원업체로 참여를 하면서 당신들은 면세점을 받았어라고 하는 인과관계. 이인원 부회장이 왔는데 딱 돌려보내고 회장하라. 그럼 회장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정황적 증거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롯데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는 SK처럼 주목을 안 받아요. 롯데는 이미 메이드가 됐다고 보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죠, 롯데는. 그러면 롯데 조사가 박 대통령의 예. 뭐 구속이냐 아니냐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롯데하고 SK 같은 경우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같이 걸립니다. 미래하고 K스포츠 재단에 돈 냈잖아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냈고. 그러니까 이거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같이 걸리죠. 지금 CJ가 이제 그 조사가 제일 덜 됐는데 이미 이전에 뭐 1조 4천억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대가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미래하고 K스포츠 재단에 돈 낸 것도 제일 적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롯데하고 SK가 제일 절박한 상황이고 CJ가 조금 더 물러나 있는 상황. 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혹은 아니다, 뭐 판결 날 때까지는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관하다. 찬반 그 논거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에 반대하는 논거들은 일단은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거가 지금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사실 증거 인멸할 처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것 때문에 이제 구속, 기소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 이것도 다 반박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범들은 모두 구속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사안에 관여되어 있는 핵심, 주범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주거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뭐 증거 인멸할 처지도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상 이분이 해왔던 게 소환 거부했잖아요. 압수수색 거부했거든요. 그다음 실제로 청와대 있는 동안에는 증거 인멸 시도를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전 해적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전직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헌재에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도 예우가 다르잖아요. 벌써 파면된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이 더 중요한데 이게 범죄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혐의가 13개고요. 그중에는 뭐 징역 10년짜리 1억 이상의 뇌물죄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제까지 그 법원이 적용해왔던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검찰이 지금 개혁의 대상에 직면해 있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새로 출범하는 정권으로부터 바로 타겟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구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시켜야만이 이 사람이 앞으로 수사를 진행시켜 검찰이 기소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봤을 경우, 현재 법원에 가면은 피고인과 검찰이, 그러니까 국가 권력대 한 개인이 1대1로 맞상대합니다. 그때 개인이 국가 권력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을 주려면은 가둬두면 안 된다, 구속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는 밖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법원에 나와라, 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은 처벌은 분명히 아닙니다.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한테는요, 구속을 시키면 순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끝나버립니다. 저는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 대표님께서인데, 정두원 의원은 굉장히 참 괜찮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두원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아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두원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다면 이렇게 타격받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속된 말로 국립대학에 갔다 온 이후에 그 타격이 커가지고 정치적으로 정말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달리 말해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가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하면 대통령 선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 끝났어요.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뭐 한국당이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정치인들한테 구속과 불구속은 엄청난 그럼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적인 고려 이거는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도 구여권 또 지금의 민주당 쪽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 쪽에서는 포승줄에 그 묶인 전직 대통령을 꼭 봐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여론을 이제 조성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과연 이제 구속 수사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이제 인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정말 씨가 말라갖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결국은 보수의 이 생명을 불씨를 살리느냐 마느냐가 판가름될 수 있어요. 즉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는 재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속 수사를 시킨다면은 보수는 불씨를 정말 공평하고 보수들이 스스로 이 잘라내는 아주 그 반성과 자숙의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더라고요. 김순환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예. 김기택 전 영남대학교 총장인데 교비횡령 뭐 부정입학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87년대. 이제 예. 그때 김순환 검찰총장의 아버지 측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 진술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당했다 해서 서로 사이가 틀어졌고 어찌됐든 2007년 김순환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MB 이명박 대통령 손을 들었고 뭐 지금은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고검장을 한번 물을 먹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복원이 돼서 뭐 서울 검사장, 중앙지검장 하고 검찰총장이 됐지만은 중간에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에 있을 때 그렇죠.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이른바 통진당 네. 사건을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입니다. 고검장으로 영전에 오면서 이제 다시 검찰총장이 됐지요. 그 지방과 지방 간의 그 인연,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호사가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영향을 미칠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조순재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증언을 한 적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영남대 사건은 이제 부정 입학이라든지 교비 횡령이라든지 너무너무 지저분한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거의 10달 만에 그 박근혜 이사장을 비롯해가지고 그 이제 최태민이 일가가 정말 말 그대로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트럭에다가 엄청난 그 자료를 싣고 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10개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최태민 일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기태 전 총장으로서는 당연한 이명박 그 후보 지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김순환 총장도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이런 와중 속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이제 물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원칙대로 그냥 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이 물을 먹였다는 소문을 만들게 한 박근혜 전 정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 당시에 영남대 그 사건은 저도 그때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볼 때 이렇게 지저분한 사건은 없었어요. 이대보다도 훨씬 더 했어요. 이때부터 심했죠. 근데 이제 훨씬 그 심했어요. 김순환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김순환 총장은 철저하게 우병우하고만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정의는 문건 파동이 났을 때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었잖아요. 그때 민정비서관이 우병우였어요. 2014년에 우리 정권을 살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김순환입니다. 그리고 밀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김순환 총장이 영장 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빚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2014년에 한번 봐주고 그거에 대한 상으로 2015년 검찰총장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은 이후에 우병우로 치느냐 안 치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김순환 총장은 빚이 없기 때문에 100% 칠 거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검찰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논리적으로 볼 때 이제 뭐 나는 몰랐다, 엮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최순실이 다 이렇게 저지른 거고 나는 이제 억울하게 걸려든 거다. 이런 논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할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로서는 내가 정말 그동안에 공주처럼 떠맡들고 나 나름대로 했는데 모든 걸 나보고 떠맡더라고. 이렇게 되면은 최순실로서는 그동안에 자신이 밝히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당했다고 했을 때 최순실이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온 거지.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최순실은 직권남용을 놓단 말이에요. 돈을 줬다는 삼성은 뇌물죄를 적용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해갖고 뇌물죄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직권남용에서 뇌물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세지잖아요. 그다음 또 무슨 변수가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순간 활용 정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많은 공범의 수개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들 부인하고 있었던 최순실 씨 진술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매듭을 풀리는 꼭대기 점이 찍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점점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인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재판이 들어가고 공소유지가 되는데 또 하나는 곧 정유라 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정유라 씨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정황적 설명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 예. 최순실의 태도가 좀 전 생각이 좀 다른 게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딱 보면은 전 대통령을 보면은 이게 좀 그 멘탈 상태가 좀 비슷해요. 싱크로율은 한 96%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정하고 거기서 자기 논리를 펴잖아요. 이분들 특징은 막무가내예요. 물증을 들어대건 안 되건 간에 자기 세계가 있어요. 어떤 최순실도 그러잖아요. 무조건 어떤 증거를 들이대건 안 돼 모른다. 심지어 저 태블릿 PC 내 거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의식세계 때문에 이번에 그 검찰 조서를 받을 때 검찰이 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좋은 게 아니 이게 좀 이렇게 거짓말 한다라도 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야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이게 너무나 황당하게 거짓말들이 나와 버리니까 검찰에서 그래 계속 얘기하세요. 거짓말이가 너무 뻔하게 나오니까 좀 편했던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최순실과 그다음 박근혜가 이렇게 척을 진다라는 그 가능성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자기만의 거대한 착각이라든가 환상 속에서 둘이 살고 있고 굉장히 그 보이는 것도 반응도 비슷해요. 뭐 녹화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 거는 최순실도 특검에서도 그렇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 거 둘이 비슷해요. 그렇긴 한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그 세월호를 인양하는 그날도 미용사를 불렀고 그다음에 7시간 동안 꼼꼼히 봤잖아요. 세월호의 7시간하고 그래서 이제 비견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어떠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5% 내지는 18% 정도 되는 지지자들은 파면까지 당했는데 뭘 더 진익이냐. 부관 참시하는 거 아니냐. 불쌍하다. 그리고 미용사를 부른 것도 평소에 머리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러나 그런 분들조차도 최순실에 대해서는 다 최순실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내부적인 마녀사냥의 창이 말하자면 최순실을 향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최순실이 어떻게 되느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이러면서 심리적인 균열이 둘 사이에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있는데 네.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여기서 원한 관계를 가질 사람은 내가 볼 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원한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지갑이라고 하는데 그 지갑은 사실 최순실 건데 최순실 다 갖고 너 옷 좀 사주고 뭐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피해는 가장 큰 피해는 자기가 받고 형량을 받아도 더 세게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최순실은 사실 보게 되면은 몇 가지 걸리긴 했는데 이게 법정에서 이렇게 형량이 크게 나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최순실 씨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이 현재 그 특수본에서 뭐로 했냐면 직권남용으로 걸었어요. 최순실은 직권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공무원도 아닌데 직권남용으로 겁니다. 그럴 때
이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동일 지갑으로 공동의 몸처럼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니니까요. 삼성하고의 관계가 이게 있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나는 게 이건 안 있어요. 된다고. 직권남용이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는데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한 거, 네. 우리 여기서 논의하고 언론 보도된 것보다는 법원에서의 내용 굉장히 바꿔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논란의 여지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팩트는 되게 검찰 통해서 나온 이야기뿐입니다. 우리들은 지식이 사실 이제 거기에 한정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실 이건 법리 싸움인 부분이 강합니다. 이건 사실 팩트는 거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취지로 어떻게 했는가 범죄 의도가 있었는가 여부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법리를 적용할까가 이게 굉장히 법리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보고드립니다. 후보자별 최종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득표율 60.2%. 수도권에 올라가기 전에 대세를 결정짓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수도권에 올라가기 전에 대세를 결정짓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신호탄이 울리고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투표 결과 유출 파문이 일어나는 등 시작부터 잡음이 많습니다. 굉장했죠. 왜냐하면 그날 벌써 퍼센테이지까지 그냥 쫙 도르니까 엑셀. 네, 문재인 대세론에 이제 가뜩이나 기가 이제 눌려 있었던 안희정 후보 또는 뭐 이재명 쪽에서는 엄청 날카롭게 반응을 했죠. 네.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끝까지 사이좋게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 힘들 거다. 아주 끝장을 볼 것이다. 끝을 볼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1등이 돼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대권이 거의 90% 가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해지는 겁니다. 2007년에 이명박 후보 대 박근혜 후보 두 후보의 승자가 결국 대통령 될 것이다 하니까 네.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좀만 하면은 대권을 먹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한 번만 때리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희정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측의 싸움이 2007년 MB 대 박근혜 싸움처럼 격렬해지는 겁니다. 그거보다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한 격렬해질 것 겁니다. 아마 같아요. 점점 더. 이게 시스템 문제인데 일단은 선관위에서 관리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하기로 이제 각 캠프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밴드웨건 현상을 막기 위해서요. 하나가 딱 나오게 되면 다 쏠리니까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가능한 약속이었냐라는 거예요. 네. 구조상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생산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전략 사이드에서는 계속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간 참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로 종합을 해갖고 전체 하나의 이 퍼즐 게임을 좀 맞춰봐라. 그러면 지역별로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외부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노출된 것도 저도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디에서 작은 불똥이 튀는 것이 전체 들불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1등으로 달리는 캠프도 그렇고 2등, 3등으로 가는 캠프도 그렇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 50%가 넘어가거든요. 50%가 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를 보고 한 분들이 20% 정도쯤 됩니다. 30%는요. 이 탄핵 국면에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 현 정부하고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그나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신뢰하고 있는데 몸집이 제일 큰 어찌 보면 차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말 문재인 후보가 긴장을 좀 해서 캠프 단도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저는 2등, 3등 하는 후보한테 좀 담대하게 지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광주 경선이 끝나면서 그리고 대체적인 세가 보였기 때문에 이런 그 네거티브한 게 조금 더 고개가 좀 숙여질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붙으면서 다시 네거티브한 전쟁이 또 시작될 것이다. 세게. 예, 더 세게. 근데
정치는 7, 80%가 네거티브 전쟁입니다. 1등이 아니라 그 지는 사람의 담대함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담대함이라든가 뭐 용서라든가 용기 이런 건 1등이 갖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지는 사람 특히 현격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제일 효율적인 전략이 뭐냐?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옛날 선거에서 네거티브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어땠냐면은 경선 과열되니까 네거티브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을 다들 느낄 겁니다. 특히 후발주자들은 항상 좋은 게 바로 네거티브였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표창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걸고 늘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호남 표심 자극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호남에서 문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효과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 정치판에서 가장 힘든 구분이 네거티브와 검증입니다. 그래요. 네거티브를 한 사람들이 하면 왜 검증도 못하느냐? 그럼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전 네거티브다. 난 한 적이 없는데 저거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내가 근데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 뭐냐면은 얼마나 악의적인가가 이제 사실 그거예요. 근데 물론 악의적인 평가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만은 악의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검증과의 차이죠. 그런데 경선 단계에서는 아직 자기의 지지자들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선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경선 단계에서는 네거티브가 어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선에 올라올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남의 편.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 때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가 있었습니까? 힐러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본선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이미 이제 이거 심리학 용어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만 입수하는 거예요. A라는 후보를 내가 좋아한다면은 나쁘다고 공격하는 이런 정보는 나한테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막판에 하는 네거티브는 특히 폭로라고 그러죠 많이. 그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많이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네거티브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비판들을 서로 했어요.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의 발언했잖아요. 그거 분명히 문제 삼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분노가 빠져 있다.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한 거예요. 후보들끼리는 절제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캠프들이에요, 캠프들. 문 캠프도 여유가 좀 없어 보여요. 그다음 특히 문 지지자들이 여유가 없어 보여요. 요만큼의 비판도 못 참고 가가지고 막 덤벼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쓸데없이 과열시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안 캠프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안 후보가 뭐 정이 떨어진다? SNS에 저는 전략에 수정이 왔다고 봐요. 뭐냐면 그 바로 직전 하루 전 이틀 전까지는 뭐라 그랬냐면 네거티브 하는 거에 대해서 점잖게 꾸짖었어요. 안희정이 무슨 그 덫에 빠져 있었냐면 그 캠프 내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차차기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 탈피 안 할 겁니까? 저쪽과 싸워서 이번에 끝장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이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쪽에서 차차기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재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캠프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새벽 2시에 올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안희정 지사답지 않으니까 약주 한 잔 드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언어가 아닌데 그 다음날 전주에 가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SNS가 발달돼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 SNS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또 밑밥을 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 후보가 이렇게 강렬하게 싸우고 있고 결연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캠프 여러분 점잖게 싸우십시오. 누가 그 얘기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흙탕 속에서 장미꽃 피우려고 하는 싸움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두 사람 싸움 보면서 특히 이제 전두환 대통령 표창 부분.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70년대 후반에 자기 여단장이 전두환이었다. 표창을 받았다. 뭐 잘했으니까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비난하는 것도 좀 무리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 뭐 타인을 얼마나 질급하게 만들고 정떨어지게 하는가. 또 이 말도 저는 이해가 가요. 사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반대파에 대해서는 문자 폭탄 또 무슨 후원금도 181 넣고 아니 185 넣고 다 취소래요 또. 그러니까요. 그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굉장히 그 감정의 질곡이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사람을 질리게 하고 정말 이런 표현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거는 문 후보에 대해서 아주 정식으로 말하자면 겨냥을 해가지고 정면 승부를 건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문 후보도 이제까지 보면은 안 지사에 대해서 맏형 리더십이니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을 말리질 않아요. 안 하죠.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릴 수가 없기도 하지만 말릴 의사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문 후보가 되든 안 지사가 되든 간에 과연 서로 돕겠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 심각하다고 봐요.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과격한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나 뭐냐면 2015년에 당 위기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당 흔들 때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걸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이른바 비문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 이 비문이라는 사람들 그때 당 흔들릴 때 그때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요. 같이 흔들었거든 솔직히.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것도. 국민의당 사람은 나가기라도 했지. 이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그게 공격수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냥 18원 투쟁 얘기를 하는데 이 18원 투쟁이 언제 제일 먼저 나왔냐면 탄핵 때 나왔어요.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한테 보냈단 말이죠. 예. 그 일을 좀 자기들이 옳다는 일을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극렬함이다라는 게 후보한테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죠.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말 그 긴장해야 돼요. 문재인 후보가. 왜 그러냐면은 이 문 지지자들에 대한 이 저항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저항감보다 더 커질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문재인 진영에서 진짜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다른 대선하고 특히 틀립니다. 지금은요. 탄핵 이후에 보궐선거거든요. 비상시국의 선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기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5월 10일 날 청와대 출근할 때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며 이걸 생각을 하면요. 가장 강력하게 공격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출범하는 그날서부터 레임덕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싸움이 치열하게 되는데 정말 위기감을 갖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게 누구여야 되냐면 문재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안희정의 도움을 받고 이재명의 도움을 받고 심지어는 국민의당의 도움을 받고 이 정부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 위기감이 지금 하면서도 이길 사람들은 미리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 거죠. 어느 선거든지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 그 1위를 하는 후보가 미리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컨트롤 파워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만일 이제 대통령이 된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그리고 또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의 정비 실력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거의 전 독배를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5월 9일 당선되고 5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총리가 황교안 총리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수석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장관을요 임명을 하려면은 헌법대로 한다면은 황교안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황교안 총리가 아유 나 그 사람 마음 안 들어요. 그럼 마음 안 돼요 그 사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지형대로 하면 여소야대입니다. 120몇 석밖에 안 돼요 민주당. 게다가 만약에 안희정 세력, 이재명 세력하고 또 이 균열이 커져가지고 그쪽에서 민주당 내에서의 또 야당이 발생한다. 그럼 정말 친문 의원들 세력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호남이 전체 경선인단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호남이 그만큼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된다는 얘기죠. 민주당이 이번에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한 분들은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호남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은 호남에서의 결과가 다른 지역에 있는 호남인들, 호남 출신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다른 지역의 호남 출신들한테 영향을 그대로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유권자들에게서는 호남, 광주, 전남북의 정서, 그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호남의 결과가 몇 가지 신뢰를 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호남은 정치의식 수준이 높으면서 선택적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신뢰가 정치권 전반에 있는 거예요. 이 호남에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를 이기든 10%를 이기든 이후에 누가 당의 후보가 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있고 여기서 나는 결론이 결국은 대선 후보의 결정판이다. 호남 유권자들의 네. 정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호남에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중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웬만한 정치 평론가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다 설명을 하죠. 엄마 아빠들이 하는 네. 거 다 들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다. 그 주체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그 문재인 후보와 이 호남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동안의 어떤 이 서운한 감정을 떠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50대 호남분이 당혹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 30, 40대가 갑자기 이제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말을 듣고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호남에서도 보게 되면은 20대, 30대, 40대까지는 문재인,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고 50대에서 반반으로 나눠지면서 60대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이 분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TK나 PK도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호남에서 그나마 비토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주 국민의당으로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토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외부자 여러분들 박물만 한 잡수뿐이지 예측 끝내주는 분들인데 호남 경선에서 1위는 누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다. 2위는 누가 될 것이다. 예측 한번 해보시죠. 60%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할 것이고 2위는 안희정 후보가 될 것이다. 아니 좋아하는 건 안희정 후보였잖아요. 아, 그래서 안타깝다니까요. 저는 조금 문재인 후보한테 조금 짜게 매겨볼게요. 물론 저는 좀 이거보다 좀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52, 안희정 후보가 30, 이재명 후보가 18. 보이다. 아니야. 저는 안희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한 2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7대 28. 그럼 한 85%가 돼 잡히면은 나머지 이재명, 최성 후보가 한 15% 정도 가져갈 거다. 저는 한 55%쯤에서 문재인 후보가 나올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2등을 점쳐봅니다. 네. 사실 뭐 예상했던 대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안희정 지사 후보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호남에서 60% 이상을 얻음으로써 문재인의 대세론이 입증된 그런 결과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거죠. 60%가 넘었으니까. 그렇죠. 네. 51%, 50%만 넘어도 결국은 경선은 끝나면서 1차에서 끝날 것이다. 4월 3일 날. 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광주, 전남, 전북의 결과를 보면은 전체 경선의 판은 1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2002년 때는 노무현 후보와 이인재 후보가 그 당시 이인재 후보가 이길 걸 생각했습니다. 대세론을 봤었죠. 대세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엎어치면서 바람이 일으켜서 결국은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 상황은 또 별개의 상황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60% 이상을 얻음으로써 안정된 표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밴드웨건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 경선하면서 9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서 역대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저는 이제 왜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을 자극을 해버린 거예요. 문화일보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문재인이 될 때는 안철수한테 20포인트 이상 이기는데 안희정을 놓고 안철수하고 돌려보니까 안철수한테 지는 거예요. 1000명을 놓고.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문재인이 여기서 밀리게 되면 안철수한테도 밀리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호남민들이 문재인한테 쏠림.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반문 정서가 있었지만 생각처럼 크지 않았었다. 특히 이제 호남의 투표 성향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광주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문재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가면서 이미 60.2%를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희정과 이재명은 그 계산법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위와 3위가 쌈이 박빙으로 되는데 자 이제 그다음에 충청이에요. 충청에서 안희정이 앞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영남인데 영남은 출신이 또 그렇죠. 이재명 아니에요. 이재명,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앞설 가능성이 있고
누가 의미 있게 2등을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네. 누가 차차기에 2018년도 이제 바로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2등 성적표를 갖고 내가 광역으로 도전할 건지 재보궐선거로 도전할 건지 정치적 옵션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2등 싸움을 좀 세게 할 수가 있다. 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서울시장 선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틀립니다. 서울시장은 국가적 아젠다에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잖아요. 국가적 아젠다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위치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물론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 대한 강한 욕구,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당 보고 더불어민주당 보면서 각 당이 본선 체제로 급변침을 빨리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31일 날 새벽에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예,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발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영장에 발부가 됐습니다. 네. 사실 혐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쪽은 발부되는데 한쪽은 안 된다면 이제 법원 자체가 자체 형평성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뭐 100% 나올 거라고 보는데 법은 사법부 실패한 변호사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상식 차원에서 해석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구속이 안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사유 그리고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외부자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외부자들 사랑해 주세요. 야 이거 맛있어. 이게 맞아요. 여기가 심리학류의 격전지였던 알고 있는 전쟁이라고 좀 남자의 전쟁밖에 없어요. 역산 다 배웠다. 역사를